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사 제13강 붕당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5페이지, 학습지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인 붕당정치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붕당정치란 학연과 지연에 따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거든요. 학연과 지연에 따라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붕당을 이루고 같은 당을 이루고 그다음에 공론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황의 학파, 그 다음에 조식의 학파, 이율곡의 학파, 성운의 학파. 자, 이들이 같은 학파겠죠? 이들이 정치에 나가서 진출해서 자, 이황 학파와 조식 학파 출신들은 동인이라고 하는 붕당을 이루고요. 이와 성운의 제자들은 서인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동인이 다시 분화되게 되는데 이황의 학파는 남인으로, 조식의 학파는 북인으로, 이율곡의 학파는 노론으로, 성운의 학파는 소론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붕당 내부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여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학연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에 따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황의 제자들은 주로 영남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율곡의 제자들은 주로 기호지방,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이렇게 지역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파와 그 다음에 지역 출신에 따라서 같은 당을 이루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정치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붕당을 이루고 그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여론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붕당 정치는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전국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전국을 주도하다가 외란 이후부터 광해군 때까지는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조반정을 거치게 되면서 북인은 몰락하게 되었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서로의 학문적인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붕당의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아주 정상적인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현종 때에 여기에 있는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거치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자, 예속 논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인조의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소현세자, 그 다음에 여기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효종이 사망했을 때 여기에 있는 계모인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속 논쟁은 죽은 아들 효종을 위해 여기 자의대비가 상봉 입는 기간을 둘러싼 예법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선시대 관훈상제에 대한 예법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효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효종 B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이니까 지금 여기 상에 대한 거죠. 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관혼, 상, 제의 예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두 가지 예법서가 있는데 왕실의 예법서를 다룬 것을 국조 오례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가의 관혼생제의 예법을 다룬 책이 주자가래인데 그런데 문제는 국조 오례의에 둘째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한 예가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위는 적장자가 장남이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가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국조 오례에는 차남인 왕이 사망하였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서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주자가래의 예를 따라서 장남이 죽을 경우에 어머니는 3년 상복이다. 차남의 경우엔 1년 상복이다.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서인은 효종은 적장자가 아니다. 고로 사대부들과 같이 주자가래에 의해서 상례를 진행을 해 가야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을 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왕과 사대부가 같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신권의 강조를 주장하는 바로 서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에 즉위했다라는 것은 적장자의 자격이 있는 거다. 고로 물론 둘째로 출생하긴 하였지만 첫째의 자격으로서 왕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사대부가와 왕실과 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게 되고요. 그래서 남인들은 바로 왕권을 강조하는 바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효종이 사망하였었던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자, 서인들은 1년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남인들은 적장자의 자격으로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효종 때까지는 지금 서인이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효종 때 서인이 우세하다 보니까 인조, 효종 이때까지 계속 서인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현종이 즉위한 1년이기 때문에 결국 서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서인들의 주장대로 결국 둘째 아들의 예를 갖추어서 1년을 입게 되는 것으로 1차 예속 논쟁이 정리가 됩니다. 그 후로 15년 후에 효종 B가 사망을 하고요. 이때에도 역시 자의 대비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역시 서인과 남인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서인은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9개월을 입어야 되고요. 아닙니다. 첫째 며느리의 자격이 있으니 1년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는 현종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에 자기 세력을 키워갔기 때문에 남인의 손을 들어서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종 때에는 두 번의 예속 논쟁을 거쳐가게 되는데 이 예속 논쟁은 결국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왕위의 계승 정통성과 관련해서 이 두 번에 걸친 예속 논쟁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종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붕당 정치를 잠깐 중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선조 때에 붕당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고 동인은 금방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뒤부터 광해군 때까지는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인조에서 효종을 거쳐가면서 북인은 축출되었고 서인 주도의 남인이 공존하는 정상적인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현종 때 1차 예송, 2차 예송을 거쳐가면서 이 서인과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이 현종 때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숙종 때에는 환국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는데요. 환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자, 환국이란, 자, 여기서 이 국이 정국이라는 얘기예요. 판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판국에 하는 말 들어봤죠? 이 판국에 바둑에서도 역시 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판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을, 여기 환이 바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국이 판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들을 환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숙종 임금님 때에는 서인과 남인 간에 급격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환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환국이 3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3번에 걸친 환국을 거쳐가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경신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의정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의정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인의 대표이고요.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적 가문에 개인적인 가정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가정 잔치에 궁궐에 있었던 기름천막을 왕의 허락 없이 가져가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 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숙종이 영모죄로 엮어서 이 허적과 남인의 일당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그렇게 해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것이 바로 경신환국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남인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축출당하고요.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그로부터 9년이 지났네요. 기사년에 이번에 또 역시 정치판에 판국이 한번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의 아들의 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 측에서는 아니다. 아직은 왕비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희빈의 아들로 하여금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서 이런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번에는 서인이 아웃되고요.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갑술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이 기사환국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여기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었었댔는데 그 폐비된 민씨를 보괴하는 문제를 놓고서 남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남인들이 다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인만 잡았어요. 남인만 잡았어요. 서인만 잡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일당전제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당전제화. 자 지금까지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했는데 이제는 공존이 아니죠. 서인만 남인만 다음에 다시 서인만 이렇게 한 당이 전제라는 것은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는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절대 권력일 때 이걸 전제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권의 전제화. 왕이 절대 권력을 잡았다. 자 여기도 역시 일당 전제화. 서인이라는 한 당이 남인이라는 한 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걸 전제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숙종 임금님 때에 3번의 환국을 거쳐가면서 결국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게 되고 붕당 간의 공존은 깨지게 되고 한 당만이 정권을 장악하는 일당 전제화가 추진되는 그런 게 바로 숙종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환국은 자, 정리해보자면 환국은 상대 붕당에 대해서 철저한 보복과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이 과정을 거치면 특히 경신환국 때에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서 역시 이번에도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환국을 거치면서는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호 균형의 원리는 붕괴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경신왕국 때에는 남인들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기사왕국을 거쳐서 회생이 되면서 경신왕국을 통해서 서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사왕국을 통해서 서인이 몰락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을 통해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남인이 한 번은 서인이 이렇게 한 당만 결국은 남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가게 되는 것이 환국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한 폐해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학습지에 없죠? 자, 학습지에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해 넣도록 하세요. 자, 붕당 정치가 이렇게 지금 변질되었잖아요.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질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붕당 정치의 변질이 바로 환국을 통한 일당 전제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당 전제화가 그러면 어떠한 폐해를 낳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 환국은 왕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종친들은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지 됐는데 바로 왕이 주도하면서 결국 외척이라든지 종친들의 정치적인 비중이 증가되는 그런 폐해를 낳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권력이 고위 관료에게 집중되는 현상. 세 번째, 공로는 개인과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로만 이용되는 이러한 폐해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폐해를 낳게 되니까 그래서 숙종조에 탕평론이 제기되지만 그러나 탕평책으로는 아직 시행되지를 못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비변사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있는데 학습제는 지금 비변사 부분이 아마도 잠깐만요. 비변사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변사를 지금 여기다 추가를 시켜 넣었는데요. 비변사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학습지에다가 추가해 넣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변사는 16세기 초에 삼포외람, 삼포에서 저기 경상도 쪽에 삼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포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예요. 비변사. 자, 변이 변둘이에요. 변방에 방비를 맡은 사라고 하는 것은 관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변사란 바로 변방에 방비를 맡은 관청. 지금 여기 남해안인 삼포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로부터 다시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을묘년에 또 역시 이번에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때부터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때에 바로 북방의 여진족과 그 다음에 남쪽의 왜구를 대비할 목적의 군사회의기구였어요. 원래 군사회의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란을 겪게 되면서 7년간의 대전란을 겪게 되면서 이 비변사는 이제는 군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행정의 모든 일까지 총괄하는 최고 회의 기구가 되어버려 절대 권력 기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권 붕당들이 비변사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그러다 보아하니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을 하게 되고 왕권은 약화되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생님의 음식 선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죠? 탕평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탕평채라고 하는 것의 출발 여러분들 다 기원 아시죠? 자, 아까 숙종 임금님 때에 탕평론이 대두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이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랬죠. 자, 숙종의 뒤를 이은 영조 임금님이 바로 이 일당 전제화를 어떻게 하면
왕권 강화의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음식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교에 사방,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방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쪽에는 청룡이,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하얀 호랑이가, 남쪽에는 불새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현무가 사방을 지키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바로 여기 동쪽을 의미하는 여기 푸른 색깔의 미나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의 청포묵을 넣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쇠고기를 넣고요. 검정색의 김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영조님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떠하냐?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가리지 말고 한번 어우러져서 한번 맛있는 정치판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오죠. 자, 바로 이 영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영조와 정조 때 이루어지는 정치를 바로 탕평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 탕평비를 영조가 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성균관 입구에다 세웠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두 임금의 탕평책의 특징들,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조의 탕평책 역시 목적은 왕권 강화겠죠. 자, 영조는 이 탕평책을 위해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가게 됩니다. 자, 이 탕평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로 탕평파를 이루게 되고요. 이 탕평파는 주로 이제 왕의 종친이라든지 외척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붕당 정치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초입 부분에서 붕당 정치란 학파가 같다 그랬죠? 학파가 같다. 자, 이왕 학파, 조식 학파, 이 학파 이렇게 학파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학파가 어디를 통해서 계속 제자 양성을 해가게 되느냐? 바로 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에서 바로 붕당의 뿌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뿌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서원을 대폭 정리해 가는 것으로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붕당 정치에서 자기 세력들을 계속 정치판에서 이어가고 해서 자기 세력들을 계속 뿌리 내려가고 정치판의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붕당의 출발들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 외에 영조의 개혁정치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균역법. 이것은 뒤에서 경제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자, 역을 균등하게 한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행사하는 특히 군역을 말하죠. 그래서 군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전부 다 군역의 의무에서 빠져가 버려요. 원칙은 노비만, 천민만 제외하고서 양반도 그 다음에 중인도, 평민도 모두 다 군역을 담당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조건이 있었거든요. 관리는 제외돼요. 학생은 제외돼요. 이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만 군역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군포의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겨워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2필씩 부담하였던 것을 한 필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군역을 얘기하다 왜 갑자기 군포이냐 의문을 지금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나중에 균역법 할 때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조선 전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군대를 가야지 돼요. 그런데 자, 16세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16세기 때에 군대를 안 가려면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납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데 군포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포라는 것은 옷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옷감이 바로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 너 군대 안 가려면 돈 내라 이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군인으로 월급 주면서 기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게 16세기 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일반 양반들은 군대를 가질 않다 보니까 백성들만 1년에 2필씩을 군역 대신에 납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바로 경제 파트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게 조선 초에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신문고를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제도를 개선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가혹한 형벌들 많죠. 뭐 압슬이라든지 뭐 압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유리 같은 것을 깨부셔 놓고서 그 위에 사람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그 다음에 무릎 위에다가 거대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나 이런 거를 올려놓는 이런 식의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면 뭐 그냥 그 인두 같은 걸 막 그냥 지지는 거 같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가혹한 형벌을 개선하는 식의 어떤 개혁을 펼치게 되는 것이 영조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경국대전, 지금까지 이제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전을 개편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전이 속대전, 국조 오래의 대신에 다시 속편이었던 속오래의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조의 탕평정치의 개혁의 한계를 살펴보면 아까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영조의 탕평책이 실시됐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탕평파는 주로 외척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외척들이 너무 권력이 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게 되는 사도세자의 그런 어떤 죽음도 바로 이런 외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은 정조의 탕평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바로 탕평파였던 외척들에 의해서 사도세자가 죽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들을 거치게 되면서 정조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외척 세력을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러고서 이 정조의 탕평정책은 바로 골고루 붕당 간의 고루를 여기 보면 노론도, 소론도, 남인도 고루 등용하는 식으로 탕평정책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쌤이 적어놨는데 영의정은 노론으로 그 다음에 좌의정은 소론 대표, 우의정은 남인 대표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한 자리씩 쫙쫙쫙 임명을 했죠. 이게 바로 정조의 탕평정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립 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규장각에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가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장룡령을 설치하게 되는데 정조는 여러분들 뭐 영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봤겠지만 늘 자객의 어떤 암살 위협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정조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궁궐을 지키는 심지어 군대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정조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정치판을 보면은 할아버지인 영조가 나름대로 탕평정책을 실시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탕평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이제 노론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서인 노론 중심으로 이루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지키는 군대마저도 바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서인, 노론들이 대개 이제 정권을, 이 군대마저도 장악하게 있게 되면서 그 군대를 지키는 궁궐을 지키는 중앙군마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만들게 됩니다. 장용령, 건장하고 용감한 군대인 장용령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해서 수도 천도를 한번 기획을 해봤지만 결국 수원 화성으로의 천도 직전에 정조가 사망하게 되면서 천도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어를 보면 상당히 어렵죠? 초 한문으로 하면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삼별초 할 때 그 초 뽑았다라고 하는 초거든요. 뽑았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계도하다 이렇게 해서 자 이끌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문신은 다 알죠? 자 문신들을 뽑아서 계도합니다. 지도해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기 보면 중하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신 중에 중하급 관리. 이 중하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위가 낮다 보니까 나이도 좀 젊겠죠. 그래서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관리를 왕이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 규장각에서 왕이 직접 이 관리들을 재교육시켜가는 시스템을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37세 미만에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문신들을 왕이 직접 재교육을 시켜서 바로 왕권을 강화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조의 다른 개혁 정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령의 향약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림들이 4번에 걸친 사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향약과 서원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배웠었죠. 근데 영조가 서원을 정리했고요. 결국에 정조가 이제 남은 향약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향약은 사족들이 향촌을 지배해가는 방법이었었죠. 그때 사화에서 아마 배웠을 거기 때문에 향약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족들이 향촌을 지배해가는 어떤 그 뿌리였었고 그랬는데 그 향약을 이제는 왕명에 의해서 파견된 지방관들, 수령이 주관하게 되면서 사족들의 어떤 근거, 뿌리를 약화시키는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통공정책은 신해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신해통공이라고 하고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함께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제도이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 상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업을 억압해서 허가받은 상인에게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허가받은 상인들이 국가에 물건을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을 자기가 취급하는 물품을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폭리를 하게 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허가받은 상인들은 권력을 잡은 그때 당시 노론들의 어떤 그 엄청난 경제력을 조금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노론들은 바로 이 노론들은 허가받은 상인들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키워가는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는데 바로 이 정조가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난전을 허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왕권 강화를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공정책 역시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 노비들의 차별을 개선을 해서 특히 서울 출신의 학자들, 박제가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을 해서 결국 왕권을 강화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영조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법전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게 돼요. 그러나 이 정조도 역시 개혁 정치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에 의해서 정쟁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억제에 불과했고, 정조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약한 왕이 즉위함으로 해서 결국은 세도 정치가 특정 가문의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조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세도 정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자, 순조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정조의 뒤를 위해서 즉위를 하는데, 순조가 11살에 즉위를 하거든요. 헌종은 8살에 즉위를 하고요. 철종은 비록 나이로는 18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강화도령이라고 알죠? 전혀 어떤 그 정치적인 소양이 없는 철종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영조와 정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이 아닌 유약한 어떤 그 왕들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탕평정책을 거쳐서 또한 붕당들이 전부 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 세도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정치 형태, 이것을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도 정치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권이 대단히 약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유력 가문, 특히 왕의 외척들이었었는데, 이 왕의 외척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모든 세도 가문이 장악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 견제 세력이 지금 없잖아요. 예전에는 남인들을 서인이, 그 다음에 노론들을 소론이 이렇게 견제를 서로 했었는데, 그런 어떤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바로 세도정치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도정치 때 가장 큰 두드러진 현상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삼정, 세 가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지방관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정책, 전정, 토지세를 징수하는 거, 분정, 분포를 징수하는 거, 환고, 곡식을 대여하는 거, 이 세 가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어떤 이런 탐관오리로 돌변하는 것들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의 지방관들은 주로 매관 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샀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세는 원래는 각종 부가세, 원래는 1결당 4두 4말씩을 내야지 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각종 부가세 명목으로 이거를 저장해야지 되니까 운반해야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정해진 액수보다 더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균역법 기억나시죠? 영조 때 균역법은 한 사람이 군대를 안 갈 경우에 1년에 한 필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역시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16세에서 60세에 한 사람이 한 필이었는데 죽은 사람도 부활시켰네요. 어린아이는 나이가 갑자기 또 그냥 뻥튀기가 됐네요. 아니면 도망간 이웃들고 아니면 도망간 친척집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들어서 징수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때 있었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곡식을 대여했던 환곡은 바로 사채업자처럼 바로 이 수령이나 그 다음에 향리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악용하게 되는데요. 고리대로 아니면은 강제로 이렇게 해서 각종 부적이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